우리의 조용한 소망. 요새 우리는 모두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낡은 것들이 지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바라는 것도 사실이며, 정치적인 민주화가 사회 전체의 기대로 부착되고 새로운 발전을 원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누군가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리라는 뜻에서이기도 하나, 나 자신이 새로운 것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는 의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모두가 뜻하고 있는 새로운 희망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중대한 과업은 어떤 것이겠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 조국을 튼튼한 반석 위에 건설하는가 합니다. 오랜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은 수많은 존폐의 위기를 겪어왔다. 일제 때에는 국가의 주권을 잃은 바도 있었고, 현재에도 조국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다. 민족과 국가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무력적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모든 잣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이 동요됨이 없는 반석 위에 건설되어야 하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굳히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근원적인 방법과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구조 자체가 굳건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각 있는 중견사회 계층이 하루빨리 확립되어야 한다는 소원을 멀리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가? 잠시 우리는 18세기 말과 19세기 말의 혁명으로 나라를 위험과 파괴로 몰아넣었던 프랑스와 제정 러시아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당시의 프랑스와 러시아는 사회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A라는 지배층과 절대 다수의 C라는 비지배층이다. A에는 왕족, 귀족, 종교계의 지도층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높은 지위, 권력, 명예를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농민들로 구성된 C를 계속 억압하여 힘으로 지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C는 자신들의 권리와 값있는 생존권을 위해 A와 대립하며 심지어는 심한 투쟁을 벌이게 된다. 그 긴장과 투쟁이 극렬해지면 그것은 혁명을 초래하고야 만다. 그렇게 되어서 프랑스의 비극적인 파멸이 나타났고, 제정 러시아의 종말이 올 수밖에 없었다. 한 사회의 구조가 그런 형태가 되면 외부로의 침공이 없어도 나라는 존속할 수가 없다. 월남이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막중한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도 파국을 면치 못했고, 현재의 필리핀이 비슷한 국가 형태를 지니고 있다. 거기에는 민주주의가 자랄 바탕이 없으며 사회 안정은커녕 스스로를 자초시키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사회구조는 어떤 것인가? 17, 18세기의 프랑스에 비교한다면 영국에 가까운 사회구조를 원하는 것이다.
영국은 사회가 A라는 지도층과 B라는 중견층과 C라는 모방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문제는 A와 C 사이에 B가 있는가 함이다. B라는 중류 및 중견 사회가 확립되면 A는 지배층에서 지도층으로 바뀌며 C는 스스로를 피지배의 위치에서 모방층으로 자처하게 된다. 우리는 같은 A라고 해도 지도층과 지배층은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는 지도층이 있으나 전체주의 국가에는 지배층이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C에 속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피지배층이라고 생각할 때는 항거와 투쟁을 원하나 모방층으로 자처할 때는 협조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중류사회 계층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많은 선진사회의 국민들을 대하고 있다. 영국은 일찍부터 B가 형성된 사회구조를 갖고 있었다. 영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A보다도 B와 C를 위해 노력했고 산업혁명 뒤의 혼란을 국민 전체를 위하려는 지도 이념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다. 어떤 사회보다도 일찍 동정과 공감과 협동의 윤리를 강조해 왔는가 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전통을 육성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의회 민주주의가 개발되었고 경제의 복지체제를 확립할 수도 있었다. 오늘은 미국이 그 뒤를 계승하여 성공하는 사회가 되었다. 일본도 그 대열에서 뒤지지 않고 있다. 작년 일본의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이 자신들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통계였다. 그것은 일본도 중견사회가 충분히 육성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순탄히 해결되며 국가의 기틀을 반석 위에 구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도 속히 자각 있는 중견사회를 형성해야 하며 그 결과로 월남과 같은 운명을 벗어날 수 있고 공산세계보다 우월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누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한 사회의 건설은 남이 만들어다 주는 것도 아니며 세월을 기다리면 자연히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들 자신이 자각과 신념을 갖고 좋은 조국을 건설해 가야 한다. 우리들 스스로가 자각 있는 중견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들 각자의 생각과 행위와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와야 한다. 새로운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며 희망과 목표를 우리들 스스로가 설정해 나가야 한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서 사회의 변화를 원하며 우리들의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서 국가의 선한 발전을 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기대에 그치고 만다. 그러면 무슨 변화가 어떻게 와야 한다는 것인가? 우선 우리들의 의식구조, 사고방식,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한다. 그런 변화가 없으면 사람들은 지배자로서의 A가 되기를 원하거나 항거자로서의 C가 되기를 원할 뿐 B가 형성되지 못한다. 항거하지 못하는 C는 자포자기에 빠져 자신과 국가의 비운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고 만다. 문제는 B가 될 수 있는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누가 어떻게 갖는가 함에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사회인으로서의 자각을 회복하며 굳혀야 한다.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은 나와 내 가정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므로 폐쇄적이며 본능적 욕구를 채우려는 생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국군에는 비참이 깃들었고 민족의 장래는 점차로 아문을 짓게 해왔다. 심지어는 오랜 파당과 상잔의 음모로 민족의 자멸을 초래하고야 말았다. 그들은 나와 내 가정이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뿐 우리 사회와 국가가 바르게 성장해야 나와 가정도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들의 대다수가 폐쇄적이며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와 사회가 잘 되어야 나도 잘 살 수 있으며 우리 가정도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지 못하면 비극의 울타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와 내 정당이 목적도 아니고 최후의 목표가 아니다. 선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당이 필요하며 그 정당을 통해 나 자신이 정치 이념을 구현한다는 뜻을 가져야 한다. 만일 내가 출세하기 위해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에 가담하며 정당의 궁극 목표는 정권을 쟁취하는 데 있다는 생각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 정당은 여전히 필요악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더 좋은 국가를 만드는가 함이 문제이다.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가 함보다는 어떻게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가가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사회적 자각을 높여 나와 가정과 국가를 동시에 생각하며 행동하는 참여의식을 함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우리들의 생활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가와 역사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나를 위해서 100의 노력을 바치지 않고 나를 위해서 50을 바치며 사회를 위해 50의 정성을 바치게 되면 그 자신과 사회에 각각 100의 결실을 남겨 200의 결과를 찾아 누리게 된다. 후진사회와 선진사회의 구별이 여기에 있으며 행복한 국가와 불행스러운 국가의 차이가 여기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행복과 운명을 사회와 더불어 찾으며 가정의 성장과 번영을 국가와 함께 누리려는 사회적 자각과 참여를 높여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자각 있는 중견층에 속하게 되며 그들은 언제나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스스로 감당한다.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비판과 시정을 구하며 건설적이며 선한 일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때로는 여당과 야당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일이 있어도 국권이 자신의 진로를 굽히지 않는다. 그것이 애국적인 선택이며 영구한 건설에 이바지 않은 길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운명이 일부 정치가의 노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각 있는 중견 국민의 선택과 노력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사회의 지배층에 가담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의 중견층에 소속됨이 훨씬 더 애국적임을 의심치 않기에 이른다. 그들이야말로 민족과 국가의 실질적 책임자인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자각 있는 중견층이 택해야 할 길은 무엇인가? 극히 당연스러우면서도 쉽지는 않은 양심의 자율성 회복이다. 인간은 누구나 양심을 갖고 있다. 그 양심의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켰거나 타의에 의해 유린당하는 일도 더러는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누구도 양심을 짓밟히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신의 양심을 스스로 병들게 해서도 안 된다. 언제 어디서나 양심적 판단을 스스로 내리며 그에 따를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양심 판단이란 무엇인가? 사회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선과 악을 엄정히 구별하며 진실과 거짓을 날카롭게 가리며 정의와 불의를 명백히 판별하는 일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전자에 짝하되 후자를 택하지 않는 용기와 신념을 지녀야 한다. 이해관계에 끌려서 악을 택하며 출세하기 위해서 거짓을 묻어두며 명예에 눈이 어두워 불의의 편이 된다면 마침내는 그 자신이 불행해질 뿐 아니라 그들이 사는 사회와 국가 전체가 파국으로 달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그런 개인이 있었고 그렇게 사는 지배자들이 있었다 해도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과오의 수렁을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심의 자율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러한 행동과 실천이 우리들의 사회생활에서 그 결실을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 10년쯤 전의 일이다. 일본의 모 사립대학 총장을 만났다. 그가 바로 사립대학 정원조절위원장의 직을 맡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사립대학의 정원은 어느 정도 사회 문제가 되어왔다. 그래서 전국 사립대학 총학장 회의에서 정원을 조정하도록 위임받은 것이다. 그 총장의 말은 대학에 따라 약간씩 사정은 다르나 10%까지의 정원 초과는 양해해 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다. 도중에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생기고 지방의 대학생들은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10%까지의 변동은 묵인해도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교부는 사립대학 정원에 관여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사립대학들은 위원회 지시에 자율적으로 따르면 된다. 그 대신 위원장 자신이 속해 있는 대학에서는 정원을 초과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는 불리할지 모르나 자기 대학에서 초과시킨다면 위원장의 자격이 의심스러워지지 않겠느냐는 웃음의 이야기였다. 이에 비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정원 문제는 부끄러울 정도로 건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며 지금도 그 정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자들은 교육의 자율화를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문교부의 감독이 소홀해진다면 일부 사립대학들이 택하는 길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문교부와 사립대학은 감독과 비감독으로 숨바꼭질을 할 것이며 사회와 학생들이 받는 피해도 짐작할 수가 있다. 일부 대학과 문교부 관계자들의 불미스러운 결탁을 막는 일조차 어려울지 모른다. 또 그런 현실을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과거였다. 이런 것은 문교부와 학원 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신문들이 매일같이 보도하는 사회 사건들이 모두 비슷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좋은 나라와 행복스러운 사회를 꿈꿀 수 있겠는가? 그것은 연못에 쓰레기를 던지면서 맑은 물을 구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언제 어떻게 해결되는가? 우리 모두가 사회에 있어 양심적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 아무리 나에게 기회가 오더라도 이웃과 사회를 위해 해서는 안 될 일은 할 수가 없으며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는 판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 판단은 전체를 위한 양심에 따라야 하며 그 실천은 사회의 정의와 장래를 위한 신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이란 사회 전체를 위한 판단이며 정의는 모두가 걸어야 할 길이다. 진실은 누구에게 물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며 값 있는 삶은 모두의 공감과 공인을 얻어야 한다. 욕심을 채우려는 곳에 선이 있을 수 없고 나를 위해 살면서 정의를 내세울 수는 없다. 진실을 위해서는 희생도 각오해야 하며 값 있는 인생을 살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가 과감히 양심의 자율성을 지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심의 자율성은 쉽게 또 누구에게 있어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개인이 성장하는데도 긴 과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유구한 세월이 요청될 것이다. 그 세월도 우리들의 진실한 노력과 수고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양심의 자율성을 회복하여 중견사회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택할 수 있으며 지녀야 할 뜻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모두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알며 그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 서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리는 습관과 의무를 지녀야 한다. 사실을 사실대로 안다는 것은 극히 당연하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듯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지고 보면 거짓과 조작된 허위가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다. 아시아 일대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경제 수치가 일치되는 나라가 극히 적다고 말한다. 일본은 일찍부터 통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정부 발표와 세계은행 발표가 일치되며 대만은 정부 통계에서 10% 정도를 감한 것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세계은행과 맞먹는다는 것이다. 그 밖의 나라들은 통계 능력 부족이나 조작된 수치 때문에 언제나 자기 국민들을 속여가며 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도 그쪽에 속하는지 모른다. 자유당 때는 문맹자를 모두 퇴치하고도 남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러나 문맹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최근에는 쌀이 남아서 걱정스럽다는 발표를 했었다. 그러나 몇 달이 안 가서 외국에서 쌀을 사들인다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역시 넓게 본다면 아직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하거나 알지 못함으로 진실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자연적 사태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사회에 눈을 돌리게 되면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듯이 조작하는 일도 있으며 선전이라는 마술을 써 국민 대중을 기만하는 사태도 적지 않다. 히틀러의 허위 선전을 믿었던 독일이 불행한 국가가 되었고 한때 일본 정부는 모든 국민을 기만할 수도 있었다. 오늘도 공산세계의 지배자들은 허위와 날조된 수단으로 국민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 속에 살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며 진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본의 아닌 과오와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게 되며 그 비극적 결과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짊어지지 않을 수 없다. 지혜의 빈곤에서 오는 사회악이다. 이런 사리를 가리지 못하면서 자각 있는 중견층에 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하여 진실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로운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진실에 입각하여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을 모르면 판단을 내릴 수 없고 판단을 내린 뒤에야 사회적 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 아직도 우리는 사실에서 진실을 찾는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선동에 빠지며 자신과 책임이 없는 일에 가담하여 때로는 사회를 그르치는 과오에 짝하는 일도 생긴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가? 자각 있는 중견층에 속하는 국민들이 모든 사회 문제에 있어 진실과 허위를 가리며 선과 악을 국가를 위해 판단하며 공의와 불의를 바르게 구별하여 자신들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취하면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애국적 처사이며 그렇게 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며 건전한 위치를 지킬 수 없게 된다면 어리석은 대중인 시는 끝까지 이용당하며 잘못된 지배층 A는 결국 국가를 위험한 골목으로 몰아넣는 비극을 감행하게 된다. 이것은 역사와 사회의
원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원리를 멀리하거나 원칙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일들이 가능케 되기 위해 우리는 교육을 보급시키며 경제적 중산층을 증대시키며 다수 국민의 사회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교육이 보급되지 못하면 지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가난과 굶주림에 빠지면 사회학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국민이 같은 뜻과 가치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때에는 국민은 자기 결정권을 잃게 되며 사회는 공통된 목표를 찾아 전진하지 못한다. 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최근 우리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꾀한 나머지 몇 가지 부작용을 만들었다. 그 하나가 한때 사회적 우려를 자아냈던 율산 사건이다. 지난날의 불쾌했던 사건을 되씹어보는 일은 즐겁지 않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 않도록 다짐하고 지나야 함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어떻게 하랴. 율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회 여론은 한결같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사회 구조를 지적했다. 그것은 경제정책에 관한 것이기도 했으나 그 뒷처리가 타당치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 당시 모든 기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을 때는 은행의 상급관청인 재무부의 지시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그 책임을 물을 때는 은행장들만이 투옥되거나 파면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사회의 잘못된 구조는 개선되지 못하리라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그 일이 있은 뒤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아쉬운 것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이라고 지적해 주었다. 만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지적은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알 것이다. 재무부와 금융기관이 제각기 전력을 기울여서도 부족한 힘을 한쪽에만 치우친다든지 재무부나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데 그친다면 우리 금융사회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몇 해 전 재무부가 은행의 카렌다를 만들지 못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카렌다 제작을 중지했다는 얘기를 모 은행 간부로부터 전해 들은 바 있었다. 그때 나는 참으로 우울했다. 지나친 표현이기는 하나 재무부가 할 일이 없어서 은행 카렌다 제작을 감독한다는 뜻인지 은행이 얼마나 자율성도 없이 무능하기 때문에 칼렌다 제작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 알 바가 없다. 어딘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그런 지도자들 밑에 살고 있는 은행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외국 은행의 지도자들은 어떤 과제를 지급하고 있겠는가? 친지의 말을 빌면 언제나 외화를 어떻게 또 무엇을 보존하는가를 맘쓴다고 한다. 화폐의 변동이 심할 때는 스위스 프랑을 갖는 것은 가장 변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남들은 이런 문제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칼렌다 문제를 거론한다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 업무의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현상은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잘못과 부조리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권리가 있는 곳에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권리가 주어져 있어야 한다. 그것은 사람이 두 다리로 걸어야 하며 새가 두 날개로 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이다. 이제 사리가 잘못되어 권리 없는 의무만을 갖게 된다든지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만을 소유하는 개인이나 계층이 생긴다면 그 사회는 반드시 부조리와 모순에 빠지고 만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 아직도 재무부는 권리를 갖고 은행은 의무만을 갖는 위치가 아닌지 걱정스럽다. 우리는 누구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해야 한다. 권리는 자신이 가지고 밑의 사람들에게는 의무만 주면서 소신껏 일하라든지 창의력을 발휘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한 발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라는 지시와 비슷하다. 처음에는 남과 같이 뛸 것 같아도 곧 나고자가 되는 결과를 면치 못한다. 권리가 없는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진 사회의 관공서에 가보면 모든 일이 우습다. 어떤 서류가 접수되든지 일단은 최고 책임자에게로 전달된다. 거기서 가결되면 모든 것이 가결이다. 거기서 부결되면 물론 모두가 부결된다. 그렇게 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 추궁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밑의 사람이다. 윗사람은 권리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숙된 사회는 이와 다르다. 중앙청의 과장선에서 노되었으면 그것은 언제나 노다. 차관이나 장관선에 가서 예스가 되는 일은 없다. 과장의 권리가 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으며 사회의 책임자들은 제각기의 책임을 권리와 더불어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사회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권리와 의무가 분리된 사회에 살고 있다. 대체로 윗사람들은 권리를 갖고 낮은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의무만을 갖는다. 일산사건 때 보여진 금융정책의 부조리가 여기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하기를 거린다면 사회는 더 큰 제도적 오류를 범한다. 윗사람은 권리 위에 권위까지 갖게 되며 유능한 밑의 사람들은 전혀 권리가 없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버린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사회에는 선악의 판단이 흐려지며 정의와 불의를 가릴 사람이 없어지며 직장과 사회 전체가 파괴되는 경우에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진다. 조선왕조 시대의 사회구조가 그러했고 히틀러 당시의 독일도 같은 비운의 길을 걸어야 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구조가 바로잡힐 수 있을 때 우리는 부수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얻을 수 있다. 자각 있는 중견층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우리들 자신은 어떤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가? 자각 있는 중견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창의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불행하고 잘못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소외층,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 방치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이다. 행복한 가정의 가족들은 집에 사는 것이 즐겁고 모두가 가족으로서의 참여의식을 갖는다. 만일 나는 이 가정에서 버림을 받고 있다든지 필요가 없는 가족이라고 자인한다면 그 자신도 불행해지나 그 가정도 좋은 가정이 될 수는 없다. 만일 가족의 대부분이 좌절과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 가정은 이미 가정의 본분을 잃는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많은 수의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 방치되었다고 자인하는 청소년들, 버림받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수가 많다면 그 사회는 자각 있는 중견층을 유지하지 못하며 협조적이며 건설적인 참여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의 능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는 의식, 무의식 중에 사회적 소외자를 많이 만들어 왔다. 그 중에는 불가피한 결과도 있었으나 선한 반성과 노력을 했더라면 없을 수도 있는 소외층을 늘린 바도 적지 않았다. 최근 우리는 경찰 당국이 사회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과자들의 명단을 소유하고 있듯이 10대의 범죄 단속을 위해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학생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다. 경찰로서는 책임상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는가? 만일 외국인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한국 사회의 장래와 지금까지의 한국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믿기 어려울 정도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처벌, 제적했다. 제적을 당한 어린 학생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학교로부터는 쫓김을 당했고 부모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청소년들이 그 반항의식과 소외 및 좌절감을 어디서 풀 길이 있었겠는가? 결국은 오늘과 같은 사회범죄의 원인을 만들게 된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사랑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연령의 반항의식이 풀려 즐거운 참여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뜻을 교육계와 사회에서 충분히 살릴 수 없었다. 거의 무자비할 정도로 학생들을 엄격히 처벌해왔다. 그 결과가 오늘의 비극이 된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 이상 청소년들을 소외자, 범죄시하는 추방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불행과 암흑으로부터 구출하는 방도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계와 청소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소외감이나 좌절감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진사회에서는 경제적 복지체제, 12년의 의무교육, 누구나 버림받지 않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해주고 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거나 자포자기하는 국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은 이러한 소극적인 면에 국한될 수가 없다.
모든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소외감 없이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자각 있는 중견층에 속하는 국민들은 각자가 모든 면에서 창의적 기여와 참여를 할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창의적 참여란 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나와 가정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웃과 사회를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70의 노력과 결실을 거두며 살아온 사람이 75나 80의 노력과 결실을 사회에 남겨줄 수 있는 자세로 성장해야 한다. 경제 문제도 그렇다. 어떤 나라는 대기업가나 국제 수준의 기업인들에 의해 국민소득을 높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작은 나라들은 국민 전체의 알뜰한 노력과 정성 어린 수고에 의해 국민소득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50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 60의 결과를 직장과 가정에서 올릴 수 있으며, 60의 업적을 내던 사람이 노력과 연구에 따라서는 70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 현실에 머물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조용히 최선을 다하여 100의 결실을 사회 모든 면에서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애국의 길이며 사회 발전의 접경과 정도인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못 얻은 채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고도 잘못된 일이다. 창의적 참여란 다른 것이 아니다. 크게 말하면 개척자의 책임이며, 작게 말하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작더라도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민이 되자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뒤따르는 모방층들이 더 큰 결실과 발전을 우리 사회에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희망과 무한의 가능성을 찾아 지닐 수가 있다. 이러한 뜻을 묶어 창의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중견 국민의 모습을 지적했던 것이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그 책임을 감당함은 물론, 공무원이나 사회공직에 머무는 사람들은 더욱 그 의지와 자세를 굳히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앞날을 책임 맡을 수 있는 자각 있는 중견층에 속하는 사람은 사회적 선한 질서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질서란 멎어 있는 조직이나 사회기구가 아니다. 동적인 생명적 기능과 작용이다. 위는 소화를 함으로 영양을 보급하며, 심장은 순환 기능을 담당하므로 신진대사를 지속시키며, 신경은 전달작용을 책임 맡을 수 있어 신체의 생명적 작용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는 사회의 선한 질서의 책임과 그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최대의 관심을 모아야 한다. 그 질서는 일반적인 위치에서 준법 생활과 통하고 있으나, 자각 있는 중견층에 있어서는 윤리적인 선한 의지를 동반해야 한다. 만일 우리들이 사회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 선한 질서와 긍정적인 의지를 살려가지 못한다면 누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미국을 가리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 질서를 육성 발전시킨 나라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 보는가? 사실 미국은 사회 구성원들이 극히 복잡하고 불행한 여건을 안고 있다. 10%가 넘는 흑인들이 범죄와 사회악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기적이며
배타적인 유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오래전부터 타협과 공존을 즐기지 않는 중국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도, 살인을 비롯한 사회학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탈리아 계통의 이민들이 많은 수에 달하고 있다. 멕시코로부터 질 나쁜 이민과 범죄성이 강한 이주자가 그치지 않고 있다. 2차 대전을 계기로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수준 낮은 노동자들이 공존하게 되었다. 게다가 요사이는 한국 이민들까지도 막대한 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이민족들로 구성된 미국이 어떻게 오늘과 같은 사회구조와 경제적 발전, 정치 및 정신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겠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준법 정신이 그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인들만큼 법을 무서워하며 법의 통제를 자인하는 사람들은 적다. 법 때문에 그 사회와 국가가 존속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며 또 책임을 질 줄 안다. 그러나 그 법 질서를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질서에 대한 의무와 그것을 지키려는 선한 의지에서이다. 아까 말한 것 같은 법과 질서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가진 이민족들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 내지 4분의 1을 형성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의 건전한 중견층들과 지도층은 사회 질서를 위한 굳건한 책임과 임무를 잘 지키고 있다. 그 3분의 1 정도의 국민들의 질서에의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오늘의 아메리카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건전한 종교계의 중견층들이 정직하고 신뢰심 있는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교육을 받은 지성인들이 모든 면에서 사회 질서를 굳건히 유지해 가고 있다. 만일 그들까지 법에서 이탈하여 질서에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아메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고 위험한 사회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가 질서의 의무와 선한 질서의 육성을 책임맡는 자각 있는 중견층을 요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자진해서 법을 지키며 어떤 경우에도 사회 질서를 소중히 지켜갈 수 있는 중견층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좋은 조국과 튼튼한 기반 위에 건설되는 우리 사회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러한 질서에의 책임과 노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 원동력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선한 사회적 의지와 신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 선한 의지와 신념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도덕과 종교적 의지와 신념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대로마가 망한 것은 그들의 무력의 약화가 아니었고 도덕적인 퇴폐였다고 말한다. 어느 나라나 흥할 때는 강력한 정신력과 도덕적 정신력을 뒷받침해 주나 그 뜻을 이뤘을 때는 퇴락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자각 있는 중견층 인사들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은 강인한 정신력과 굳센 도의심을 견지해 달라는 것이다. 어떤 사회학도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반질서적인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과 도의심의 주인공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기둥들이 된다. 우리는 특정된 종교나 도덕단체를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정신적 기둥이 될 수 있는 도덕의 중심이 되며 사회의지의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주기 원하는 마음은 누를 길이 없다. 그래서 종교인들과 도덕적인 사람들이 자각 있는 중견사회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러한 자각 있는 중견층의 증대와 또 그런 사회가 형성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민족이나 국민도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민이나 국가는 자기 존립과 번영을 유지할 수가 없다. 우리는 흔히 갑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작은 나라는 을이라는 큰 국가의 침략이나 침범을 받아 나라가 망했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토인비 같은 역사학자의 견해는 다르다. 그는 아무리 작은 국가라고 해도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마가 망한 것은 무력이 없어서도 아니며 다른 국가의 침략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다. 이미 자기 결정권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도 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강한 세력을 가지고 한국을 침략해왔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을 상실했었다고 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구한말 당시를 더듬어 보면 벌써 민족의 결정권을 잃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언젠가 신문에서 읽은 일이 기억난다. 덕수궁 때 일이다. 우리나라 임금님이 왕세자와 더불어 3일간 식사를 들지 못했다. 언제 어디서 독약을 넣은 식사가 제공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으로 식사를 중단할 지경이었던 것이다. 할 수 없이 충신들이 바로 가까이 있는 러시아 영사관에서 식사를 만들어다가 자물쇠를 잠가 운반해오고 식사가 끝나면 다시 옮겨하곤 했다는 기록이었다. 한 나라의 지도층이 이렇게까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 나라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으며 그 틈을 탄 왜곡이 침략의 기회를 노렸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의 국토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서울 인구에도 미달되는 국민을 가진 이스라엘이 아랍 지역 안에서 굳건히 국군을 유지해 가고 있다. 영국이 300년 전부터 세계를 영도했으나 그 당시의 영국은 결코 큰 국가는 아니었다. 한때 네덜란드가 세계를 옹배할 때도 네덜란드는 우리의 호남 지방 정도의 크기를 가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회 구조가 건전하다는 것은 그 국가와 민족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자기 결정권은 대내적 문제이기보다도 대외적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 국가가 A라는 지배층과 C라는 비지배층으로 형성되면 그 나라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대내적인 대립과 갈등이 스스로의 파국을 만들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각 있는 중견층인 B가 건전히 육성된 사회는 언제나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 미국인들이 한때 우리에게 조심스레 알려주고 싶어 했던 일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한 정보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우리와 같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듯이 착각해서는 안 되며, 미국 정부는 미국 국회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면 그 국회는 무엇을 결정하는가? 결국은 자기들을 선출해준 출신구의 건전한 여론을 반영시키는 것이다. 그 여론이 다름 아닌 중견사회의 의도와 국가적 희망사항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주인과 주권은 결국 건실한 중견사회의 구성원임을 알 수가 있다. 우리의 민족 및 국가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중견사회의 확립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조직되고 형성된 사회는 잘못되는 일도 없으며 대내 대외적으로 떳떳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겪었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이데올로기 전쟁의 가능성이다. 남북의 대결이 바로 그렇다. 이데올로기 전쟁이 벌어지면 A는 무력해진다. C의 비판과 반항을 막을 길이 없어지므로 C 도망가는 모순을 택하기 쉽다. 그리고 C는 열심히 싸우지 않는다. 어차피 못 살았고 불행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더 못 살게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남의 사태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역시 자각 있는 중견층인 B인 것이다. 그들은 애써 모은 재산과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 하며 행복한 가정과 단란했던 분위기를 빼앗기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강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6.25 때 이데올로기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산화가 되면 지금보다도 더 가난해지며 자유까지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강력한 반공태세를 갖추게 된 것이다. 우리가 자각 있는 중견사회의 육성을 기대하는 이유는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월남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월남에서는 A가 도망쳤고 C가 싸우지 않았다. B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회의 비유는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B 중에서 A가 선택되며 C가 점점 B로 올라가고 그 수가 적어진 사회는 문제가 없으나 C와 A로만 구성된 사회에서는 당분간 B가 A로부터 배관시되며 비판과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유감스러운 사태이다. A가 전체주의적 지배층이 되기를 원하며 독재적 집단을 구성하게 되면 B의 비판적 태도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며 건전한 자주적 판단과 행동을 경계하기 시작한다. 독점과 협조만을 원할 뿐 비판과 시정을 요하는 국민들의 태도를 억제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위치와 기반을 굳건히 지속시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B가 반항과 대립만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B보다는 C의 위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B는 언제나 도의적 이념과 민주적 자각과 책임 밑에서 A와 협조도 하며 비판도 하고 항거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더 좋은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용기와 신념을 갖고 임한다는데 그 본분이 있다. 그것은 비가 야당인들보다 앞서고 있다는 뜻이다. 야당은 자칫하면 정권을 차지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정치운동에 뛰어든다. 그러나 자각 있는 중견층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애국적인 선택과 건설적인 노력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A와 C로 된 사회에서 지배층 A에 가담하는 것보다는 A, B, C로 형성된 사회에서 B의 일원이 되는 것이 더 애국적이며 더 가볍게 사는 역사의 중심인물이 된다. 그리고 B는 잘못된 지배자들로부터는 경계를 받더라도 C로부터는 기대와 신뢰를 얻는 국가의 말없는 중심 세력을 형성한다. 결국은 B가 A를 탄생시키고 일하게 하며 지도적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중심이 된다. 우리는 누른자위가 없는 계란 속에서는 병아리가 깨어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B는 그 사회에 있어 노른자위와 같은 임무를 띠고 있다. 실질적인 주권 행사와 문화의 창조는 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A와 C만으로 형성된 사회에서는 문화와 정신적 창조가 불가능하다. 현재에는 가능한 것 같아도 그때가 지나면 모든 것이 0으로 돌아가 버린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지하의 공산세계가 그 전철을 밟고 있다. 그러나 B가 자리 잡힌 사회에서는 민주정치와 중소기업의 육성은 물론 온갖 정신적 창조와 문화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 정치적 A보다는 더 소중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치나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비를 늘리며 그 비들이 국가와 민족과 사회와 문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뒷받침해준다. 그것이 A 자신들을 위하는 길보다도 연구하며 가치 있는 행정과 정치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정치가들과 행정인들은 귀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회의 목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뒷받침으로 탄생된 철학, 예술, 사상, 문화가 오늘까지 세계 역사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자각 있는 중견사회에 참여해야 하며 건전한 도의심과 국민 전체를 위한 애국심을 가지고 새 시대와 사회에 임해야 하겠다. 그 수가 늘어나며 그 책임이 중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값진 사회와 전진하는 조국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정치는 권력이라는 생각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국민들을 위해 이바지되는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을 하면서 성장을 누려야 할 것이다. 조용하면서도 건전한 참여와 전진이 아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다짐하지 않을 수 없다.